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 106일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사실상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죠. 붉은빛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며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잘하는데 억울하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며 반성하자고 쓴소리도 했습니다. 선당 후사는 안 해도 된다. 선민 후사,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사 첫 마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한 국민의힘에게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강력한 시대 정신이라면서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고 했습니다.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 비판은 바로 반응하고 바꾸자며 당의 호응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을 86 운동권 청산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 혐의자로 간주했습니다. 운동권 심판론과 검사대 피의자 구도는 향후 총선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나름 배수진을 쳤습니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배지는 달지 않겠다는 거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향후 인선과 공천 과정에서 희생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내 욕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민 후사의 정신이라고 설명하며 내부에 쓴소리도 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선당 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 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한 위원장이 앞장서 헌신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희생 압박이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새 판짜기 인선도 시작했습니다. 자, 70년생, 80년생, 90년생으로 짜여질 거란 보도에 대해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헌신, 신뢰, 그리고 실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1975년생 초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으로 초선 김영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취임 후 첫 당직 인선입니다.
같이 잘 일하실 분이고 좋은 분이라서 제가 좋았어요. 경북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1975년생으로 한 위원장보다 2살 어립니다. 한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을 지내 노동 법률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은 친윤색이였고 대선 당시 대변인 경험도 있어서 선거 상황을 잘 안다면서 한 위원장보다 어려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향후 당직 인선과 총선 공천 기준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라는 거는 열정이라든가 헌신할 자세하고 그렇게 제한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당직 개편에 서두르기보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 당 공식 라인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별로 안 급합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한 위원장은 연휴 내내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총선을 이끌 새 얼굴인 비대위원들은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닻을 올린 한동훈호 비대위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사에 처음 온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회에는 자주 왔지만 국민의힘 당사에는 처음 온 거라고 하는데요. 당색인 이 빨간색 목도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전에 열린 상임 정국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96%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당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 위원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오늘 첫날이라 이래저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5천 만에 문법 쓰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아니었어요? 오늘 한 위원장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동료 시민입니다. 평소에도 이 말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자주 쓰는지 한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동료 의식을 가진 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해를 당한 낯선 동료 시민들에게 베푸는 자선, 또 지하철에서 행패를 당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서 나서는 용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당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동훈표 정치를 알 수 있는 첫날이었는데 메시지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존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를 중대 범죄자로 규정했고요. 민주당을 그 처벌을 막는 게 목표인 나라를 망치는 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을 초현실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계산하고 몸도 사리지 말자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인 만큼 정교하고 박력 있게 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이 정교하고 박력 있게라는 말은 2번이나 강조하면서 미루지 말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바꾸자고 독려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게임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보다는 왜 이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그 명분이 없다면 정치는 정치인의 출세 수단으로,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나는 기존 정치와 다른 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좀 있습니다. 살펴보죠.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 전 대표를 그래서 만날 건지를 물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도 특정한 분을 전제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애둘러서 말한 거지만 내가 먼저 잡지는 않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내일 탈당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회견 장소로 한 위원장이 있는 국회 대신에 자택 근처인 노원구의 한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두 사람은 멀어진 느낌이군요. 네. 자, 모레는 또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처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거침없이 본인의 생각을 답변하던 한 위원장이 이 부분에서는 당과 논의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보고를 받은 뒤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분리 전략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원내 사안이니만큼 자신이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 한 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되니까 당이 앞장서서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라고 오늘도 공격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죠. 오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당내에는 강한 쇄신을 예고하는 압박의 의미가 있겠죠. 본인의 선거 승리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더 거릴 것 없이 세게 쇄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지만 답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당장 대비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감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 1명이 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보다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거죠. 한 위원장, 조만간 이재명 대표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제1야당 대표에게 모독과 독설부터 내뱉었다고 오늘 취임사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났습니다. 자, 대통령 탈당을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하는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확대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떤 경우에도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문구 관련한 수정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안을 같이 냈기 때문에 정의당과 함께 논의할. 특히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수정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특검법상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특검 법안이 일부분 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자, 이 민주당도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달라고 한 마감 시한 이번 주 12월까지죠. 비명계는 통합 비대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요청했죠. 이재명 대표 측은 전직 사무총리 통합 선대위원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통합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 자리에서 통합선대위원장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8일 예정된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개파간 통합 차원의 제안이라며 최근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김부겸 전 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비명계의 통합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는 대신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혁신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통합 비대위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리를 조금만 비켜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말까지 통합 비대위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탈당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처음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명과 비명은 절충안으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공천을 주관하는 공관위에 비명계를 고루 넣으며 공천 학살 불신을 막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일의 뉴스 최순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일단 민주당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비대위냐 선대위냐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둘은 완전히 다른 기구입니다. 국민의힘 보셨죠?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만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기구의 결정적 차이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여부인데요. 비대위는 국민의힘처럼 이 대표가 아예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선대위는 현재 지도부는 유지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가 아예 물러나고 친명과 비명을 포함한 통합 비대위, 즉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번 총선 공천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통합 비대위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쪽에서는 통합 선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3총리 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먼저 조율한 뒤 이낙연 전 총리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옥쇠는 이 대표가 계속 갖고 총선 선거를 치르는 건 계파 통합의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관건은 이낙연 전 대표 측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공천권도 없고 얼굴 마담만 해야 하는 통합선대위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당의 옥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천장에 누가 도장을 찍느냐, 공천권입니다. 자, 이 좁혀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공천이 핵심이죠. 비명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할 거라고 우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합공천관리위원회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모든 공천 작업이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친명, 비명을 다 넣어서 통합공관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비명들 우려가 줄 거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공관위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낙연계인 김철민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며 통합공관위가 구성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결국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며 개파를 고려한 통합공관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당 혁신 문제를 공천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결국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곧 합니까? 네,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28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만남 때 공관위원장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핵심은 결국 공천권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3총리 중 한 명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분을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에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치소에서 4차례 소환을 거부하다가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들어줄 자세가 안 돼 있다며 오늘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난 18일 구속됐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4차례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자신을 수사하라며 먼저 검찰을 찾아왔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조사 불응에 따른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송 전 대표는 돌연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두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고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겠지만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 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오늘 검찰 출석은 재판 유불리를 따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돼 재판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최대 구속기한인 다음 달 6일까지 구속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표용지인가요? 검표인가요? 네. 네, 선관위가 내년 4월에 이 송검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투표용지는 이 사람이 직접 한 장씩 손으로 짚어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볼까요? 네, 저 뭡니까? 투표용지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네, 지금 강조한 부분을 보면 이 기표란에 도장이 없는 이 무효표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특정 정당 후보의 표로 계상됐다며 이 부정선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선관위는 기표란이 아닌 이 기호란에 표기를 해도 인정이 된다며 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저런 손검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손검표 언제 다 합니까 저거? 네, 이 처음부터 손으로 다 개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개표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이 개표함을 열면 1차로 전자개표기를 거칩니다. 이 기계에 넣으며 후보별로 투표용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심사 개수기를 거치는데요. 이 사이에 송검표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저 심사 개수기는 뭐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심사 개수기인데요. 이 투표 사무원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장비로 확인을 합니다. 네, 앵커도 저와 같이 확인을 해보실까요? 볼까요? 오, 좀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만도 한 게 1분당 150장이 나오거든요. 0.4초 만에 투표지 한 장의 유효, 무효까지 보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가 이 심사 개수기 전에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겁니다. 참, 요즘 워낙 이게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이 손검표까지 이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당장 민주당이 과거 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 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자개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송검표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니 개표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확실하게 하는 거라니 뭐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요. 정권마다 다른 어떤 교재입니까? 네, 국방부가 5년마다 발간하는 이 군인 정신 교육을 위한 교재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정권마다 다릅니다. 오늘 국방부가 공개한 교재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없던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는 단락이 추가됐고요. 공산화를 저지했다며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났죠. 이를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저 교재, 정신교육 교재요? 저게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네, 일부 과오 수준이 아니라 이 권위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 민주화를 지연시켰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북진 통일을 주장한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6.25 전쟁이 야기된 것처럼 썼죠. 뭐 군 장병은 좀 혼란스럽겠네요. 네, 이 교재는 이달 말부터 이 전 군대에 보급되는데요. 2030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정권마다 다른 군인 양성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국방부 대답은 이렇습니다.
장병 전력 교제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네, 보훈부가 이달의 독립유공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면서 이념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죠. 적어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의 공적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과 이후 군사 정권을 복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어떤 역사든 공과가 존재하죠. 이 빛과 그늘 둘 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의 원인은 담배 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32명의 사상자를 낸 불이 시작된 건 70대 노부부가 살던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합동 감식 결과 불은 거실 옆 컴퓨터방부터 시작됐고 화재 원인은 담배 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방화가 아닌 부주의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방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커진 건 구조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소방법상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길을 차단해야 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 불과 유독가스 통로가 돼 아파트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 1층은 기둥으로만 이뤄진 필로티 구조인데 송풍로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방화문은 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출입문이니까. 열고 닫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열고 하는 거죠. 아파트가 지어지던 2001년엔 저층부 설치 규정이 없어 스프링클러도 16층 아래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옛날에 거라서 스프링클러 우리가 없나 봐. 화재 경보 역시 고층에선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이 좀 작게 울렸어요. 다 못 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옆에 사신 분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대피하라고요. 경찰은 아파트 주민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 아침 13층 규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들은 옆 건물 햄버거 매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산모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바로 옆 햄버거 가게에선 침대째 대피한 신생아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무 중인 직원이 지하 1층 빨래 건조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겁니다. 제가 처음 허리 듣고 나갔을 때는 냄새는 났는데 각자 애기들이 싸가지고. 지상 13층, 지하 1층 규모의 병원에 임산부 22명과 신생아 14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딴 데로 옮겨 붙기 전에 병원 관계자가 소화기 하나로 초기지만 시도하셨더라고요. 조치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불은 15분여 만에 꺼졌지만 산모와 신생아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인근 24시간 햄버거 가게에선 임시로 대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산모 한 분이 갓난아이를 안고 매장 안으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좀 많이 불안해 보이셔서 아기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장 안에서 대피하시기를 안내드렸죠. 소방당국은 건조기 팬이 과열돼 전기 합선이 일어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점에서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팔았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논란이죠. 상인회가 이 상점을 영업정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연말 대목에 시장 전체가 피해를 봤다며 울상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손질된 대게 다리에 곰팡이 같은 얼룩이 보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사온 대게라며 상인이 상한 대게를 팔았다는 내용의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확산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인들은 연말을 맞아 시장을 찾는 손님이 끊길까 노심초사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선별을 잘못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다 피해보는 거잖아요. 수산시장 이름이 그렇게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죠. 소비자들도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신선도가 가장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메리트를 잃은 것 같아서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횟집을 방문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도 좋고. 수산시장 측은 즉시 징계위원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점포입니다. 상인회 조치에 따라 어제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최소 10일.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어제부터 그냥 막바로 그냥 영업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심하게는 법령 검토해서 자리 회수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점포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점주는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협 측은 앞으로 경매 단계에서부터 신선도가 낮은 수산물의 거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서울 명동은 바가지 상술이 다시 기승입니다. 지난 여름 상인들 스스로 음식 가격을 낮췄는데 연말을 맞아서 슬그머니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연말을 앞둔 명동 거리는 인파들로 가득합니다. 음식을 파는 노점들도 대목을 맞았습니다.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인기 먹거리인 닭꼬치와 회오리 감자가 5,000원, 붕어빵은 4개에 5,000원입니다. 내용물이 빈약한 꼬마 김밥은 6줄에 6,000원, 오징어 구이는 12,000원입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인근 남대문 시장에선 꼬치류는 3,000원, 붕어빵은 3개에 2,000원입니다. 오징어 구이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70%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명동을 찾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물가가 비싸다고 한 목소리입니다. Yeah, the price is very expensive for sure. I think the price should be a lot lower for sure. I think at least double times like lower. 컵떡볶이 같은 것을 동네에서 먹게 된다면은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명동에서 뭐 5,000원에 팔고 그러면은 한국 물가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명동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면서 비싼 물가가 논란이 되자 상인들은 지난 7월 바가지 물가를 잡겠다며 회오리 감자와 붕어빵, 오징어 구이 등 간식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을 슬그머니 다시 올린 겁니다.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휴게소 오징어랑 명동에서 파는 맥봉서 오징어나 굽기, 돌기, 무게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 그랬었어요. 휴게소와 달리 노점상 대부분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관할 중구청은 바가지 상술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대표격인 명동의 관광 이미지를 상인들의 자정 노력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전남 보성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을 붙잡았는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전 씨의 아버지 역시 사기 혐의로 5년 전 공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성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다가온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곧이어 도착한 경찰에 연행됩니다. 인근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용의자로 붙잡힌 겁니다. 편의점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60살 전창수 씨. 전 펜싱 국가대표 남인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친아버지입니다. 전 씨는 신원을 숨기려 했지만 지문 대조를 통해 결국 들통났습니다. 인적사항 반발하니까 지문 번호가 문형으로 이렇게 딱 일치한 것을 보고 체포 영장에 발부된 수배자였거든요.
전 씨는 지난 2018년 16억 원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5년간 도피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전남 여수에서 재력가처럼 행세하며 한 여성에게 고가 선물을 주며 접근한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채무, 채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좀 갚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전 씨에 대한 신병과 조사는 최초 공개 수배에 나섰던 천안 서북경찰서가 맡았습니다. 조만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을 경찰이 추적 중이죠. 이 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 이틀 뒤 목표는 대구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 지난 16일 새벽 17살 임군과 16살 김양에게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배후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지하철역 낙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8일 오전 7시쯤 한 10대 청소년과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스프레이칠을 주문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사는 곳을 묻고는 대구에 산다고 하자 지하철역 통로에 낙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대구 아무 지하철역이나 상관없다면서 범행을 망설이는 미성년자를 마스크랑 모자 쓰고 하시면 걸릴 일 없으세요라고 설득합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가 언론에 도배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낙서 테러를 사주한 겁니다. 이 팀장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구인 광고를 띄운 건 14,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었고 이곳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에 낙서한 임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고 임군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등 이 팀장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음성 판정에 투약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서 강공 모드로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 자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 말 중 누구 말이 더 믿음이 가는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A씨 진술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은 만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E씨와 A씨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채널A 확인 결과 E씨는 3차 조사 당시 올 초 여실장이 처방받은 수면제라고 줘서 먹었을 뿐이라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투약 횟수도 단 한 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E씨가 자신의 집에서 여러 번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동안 E씨는 간이검사에 이어 정밀검사에서도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증언마저 반박하기 위해 공세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 제2의 공갈범으로 지목된 20대 여성 B씨는 오늘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 심사를 다시 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차 안에서 대마 뭉치가 나왔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도착하고 곧이어 견인차도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한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받던 중 남성은 경찰이 자기 차에 접근하는 걸 불안해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차량 트렁크와 운전석 옆자리 보관함에서 말린 대마 2봉지 27g이 발견됐습니다. 1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셨지만 대마를 흡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대마를 피운 채로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흡연자는 중추신경이 이완되어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하면 이러한 효과가 중첩돼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대마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송년회를 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대마 흡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 현관문 잠금 장치가 교체돼 있다면 어떨까요? CCTV 등을 확인해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도어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SNS로 사귄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해서 바꿨다고 주장했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집주인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나 진짜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처음이네 진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잘못 내렸나 생각했지만 유모차도 택배도 모두 자기 가족 물건이었습니다. 뭐 물품들이나 뭐 유모차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대로 있었고 1, 2분 정도는 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분명히 저희 집이 맞는데 자세히 보니 도어록이 통째로 교체된 것. 집주인은 열쇠공과 경찰까지 불러 새 도어록을 설치한 뒤에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CCTV와 경비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마침 여행을 떠난 사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열쇠공을 불러 도어록을 바꾼 것입니다. 실제 해당 여성은 아파트 출입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뒤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포함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행 간 기간 동안 집으로 방문한 항목이 있냐. 저희 집을 비웠을 때 저희 집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해당 여성은 SNS를 통해 사귀게 된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록을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SNS로 이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경우 재산권 침해나 주거 침입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지요. 내년부터 은행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많게는 피해액의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19곳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50%까지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 촬영본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1,8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막막해서 내 돈 다 찾을 수 있는지도 걱정되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일부 과실이 있어도 은행에 배상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은행의 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사고 조사 뒤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정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면 배상 비율이 늘고 OTP 비밀번호를 사기범에게 넘기는 등 사고의 빌미를 줬다면 배상 비율은 줄어듭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배상을 해주라는 거죠. 아직 책임 분담 기준 세부화는 마련되지 않아 내년 시행 초기 혼란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여러분, 소득세 내실 때마다 세금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라서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 봤더니 쌓여 있던데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셨다면 1인당 평균 23만 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포인트 쓸 곳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미술 전시를 감상 중입니다. 매표소에 세금 포인트를 쓰면 입장료가 할인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좀 시각적으로 보지도 못했고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 지난 2004년 도입한 제도로 개인이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낼 때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됩니다. 1점이 1,000원 정도 가치인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쌓인 전체 세금 포인트 95억 4천만 점 중 사용 포인트는 6,600만 점으로 사용률이 1%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잠자는 포인트만 1인당 23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나 온라인 쇼핑몰 외에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도 세금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13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포인트로 모바일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쿠폰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는 10%, 국립세종수목원 등 입장료는 1,00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 곳이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넓을수록 좋죠. 근데 전혀 몰랐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홍보해 주시는 게.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로 세금을 대신 내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치한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7호선, 9호선 출퇴근 시간대에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들이죠. 내년 2월부터 열차를 추가 편성, 그러니까 늘립니다. 열차 간의 간격을 줄여서 혼잡도를 150%까지 낮추겠다는 건데요. 자, 얼마나 숨통이 트이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출퇴근 시간대 옴짝달싹할 작은 틈조차 없을 만큼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계속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가방 맸을 때는 가방끼리 부딪히니까 계속 어디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래요. 서울시가 이런 붐비는 지하철 노선에 열차를 추가 편성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예산 1,0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출퇴근 시간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5%, 186%, 161%인 지하철 9호선과 4호선, 7호선이 증편 대상입니다. 내년 2월까지 8편이 증편되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4편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 최고 혼잡도가 현재 195%에서 159%로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열차 한 량당 탑승 승객이 310명에서 254명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4호선과 7호선도 각각 3편, 1편씩 증편합니다. 이 경우 혼잡도는 150%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승객 실신 등 과밀 문제가 제기됐던 김포 골드라인에도 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김포시는 3년간 1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027년까지 열차 5편을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역 구조상 한 편당 객차 수를 늘리기 어려운 대신 운행 열차를 증편하는 겁니다.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 최대 혼잡도가 290%인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15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 사망자 2명이 나온 아파트 화재 원인, 담배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아파트 흡연은 평소 주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단지 내부에서 흡연이 금지된 금연 아파트가 500곳 있는데요. 실상은 담배불이 꺼지지 않는 흡연 아파트라고 합니다. 다시 간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지만 흡연 갈등이 여전했던 서울의 아파트.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 곳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 금연 아파트 지정된 뒤에 좀 뭐 단속하러 나오거나 그런 건 보신 적 없으세요? 금연구역? 네네, 나온 공고는.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주차장 기둥엔 금연후소 글이 붙어 있지만 잠시 후 흡연자가 나타납니다. 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뭐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언을 주의가 좀 감소해진 거죠.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봤는데요. 5분 만에 이렇게 한 손 가득 담배꽁초를 주웠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되는데 지하 주차장, 계단, 복도 등 실내 공동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피지 말라고 그래도 피해요. 말 안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 뭐 과태료를 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제 공급 주는데. 지난 7년간 서울 시내 금연 아파트는 500곳으로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 있는 상황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고 하네요. 좀 상징적인 제도인 것 같고요. 게다가 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 놀이터나 정원에서의 흡연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놀이터 바로 앞인데 담배가 있네요. 금연 아파트 아닌 곳이랑 금연 아파트인 곳이랑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차이를 느껴본 적은 아, 그래요? 애들 앞에서도 진짜 많이 피우고. 실내라도 자기 집안에서 피는 건 제재할 수 없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솔직히 뭐 좋게 말씀드렸죠. 그냥 좀 안 피시면 좋겠다. 대답은 알겠다 하고 그러고 들어가고 바뀌는 거는 없었어요. 층간소음을 데시벨로 이렇게 하듯이 그거 측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 제도 도입 후 간접 흡연 민원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이준성입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 과징금 징계를 받은 MBC 등 일부 언론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사주한 뒤에 징계했다고요. 방심위는 민원 받아서 징계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MBC 등 일부 언론은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결정을 전후해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가족 등이 수십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명백하게 이러한 민원 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류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안건은 류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의결에 붙여서 상정된 것으로 제기된 민원을 근거로 심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조작 보도가 류 위원장은 오히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중대범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의 민원을 제기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외부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일부 매체들이 불법 행위를 동원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보복 보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미국에서 6살 어린이가 혼자서 비행기에 탔다가 엉뚱한 곳에 내렸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일어난 건데요.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난 케빈의 가족. 비행기를 잘못 탄 케빈은 성탄 분위기에 흠뻑 빠진 뉴욕에 혼자 남겨져 각종 소동을 겪습니다. My family's in Florida and I'm in New York.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시 주목받는 영화 나홀로 집의 2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6살 소년 캐스퍼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플로리다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보내기 위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보호자가 없이 미성년자가 탑승할 때 내야 하는 비용 $150까지 내고 항공사 직원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도착지인 포트마이어스 공항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So I ran inside the plane to the flight attendant and I asked her, where's my grandson? He was handed over to you at Philadelphia. She said, no, I had no kids with me.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 said, Mom, where are you? I don't see you. I got out the plane. I said, what you mean you got out the plane? You know what I want? 캐스퍼는 엉뚱한 비행기를 탔고 당초 목적지에서 250km 떨어진 올랜도 공항에 내린 겁니다. 캐스퍼의 짐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착오가 발견된 직후 가족과 연락을 취했다며 사과했고 사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내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하늘 자체는 맑았지만 뿌연 먼지가 덮여서 종일 흐렸는데요. 내일도 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이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서 먼지가 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입니다.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구 9도, 부산 12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가오는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형 참사는 작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가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숨진 그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가 빨리 퍼진 건데요. 이 돌아보면 불편하다면서 방화문 열어놓은 건물들 수두룩합니다. 불편하다고 또 익숙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린 위험은 없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 곁에 설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